네, 선생님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학교 일산병원 내분비내과 이승은입니다. 오늘 병원장 협의회에서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신 만큼 오늘 시간이 좀 유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연속혈당 측정기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가 요즘에 연속혈당 측정기가 점점 사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선생님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동기들이나 이제 선배들 통해서 여론조사를 좀 해봤는데 과연 선생님들이 어떤 내용을 가장 궁금해하실지 좀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아직 이제 개항가라든지 선생님들이 쓰시는 동안에 그 연속혈당 측정기가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핵심적이고 연속혈당 측정기를 환자에게 처방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위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회사 이름들이 좀 나올 텐데 저는 그런 회사들과는 전혀 conflict of interest가 없습니다. 목차입니다. 다음에 5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 연속혈당 측정기 앞으로는 이제 CGM이라고 부르겠습니다. CGM이 어떤 것인지, CGM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CGM을 환자들에게 처방하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판독하실 때 알아야 되는 핵심 코어 매트릭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환자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고 보험 기준이나 유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CGM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혈당을 측정하는 손가락 혈당 측정기랑 조금 다른 것이 일단 체열이 없다는 점입니다. 체열이 없이 피부 아래에 삽입한 센서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혈당 측정이 피에서 혈당을 측정하는 것이라면 이거는 이제 간질액에서 포도당 농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측정하게 되면 아래 이제 그래프처럼 연속적인 혈당 그래프로 보여주게 되어 있는데요. 혈관이 아닌 세포 간질액의 포도당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혈당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제 혈관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무슨 스롬보시스 생기고 조금 문제들이 생길 것 같아요. 이제 간질액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없고, 하지만 혈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혈관 내에서 포도당이 확산되어서 간질액으로 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혈관에서 간질액으로 가는데 지연 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 5에서 15분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요. 혈당이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는 뭐 지금 재든 뭐 15분 뒤에 재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한다든지 급격히 하강할 때는 지금 재는 것과 15분 뒤에 재는 것은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속혈당 측정기를 함에 있어서도 혈당이 급변할 때는 조금 손가락 혈당 측정을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환자들에게 설명하고 있고, 또 어떤 혈당 측정 기기는 이제 손가락 혈당을 보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정할 때도 식전에 혈당이 평평한 상태에서 보정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CGM의 종류는 크게 2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리얼타임 RT-CGM과 Intermittently Scanned IS-CGM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둘은 이름에서 보이다시피 RT-CGM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부착을 하고 있으면 이 트랜스미터에서 줄은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계속 송신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혈당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 실시간으로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당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을 때는 경고음도 생길 수 있고, 이제 좀 있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하는 알람 기능도 있습니다. 하지만 IS-CG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가 센서에 이렇게 갖다 대야지 혈당이 넘어오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 IS-CGM 같은 경우에는 경고음이나 알람이 없고, 또 요 센서에 한 8시간 정도 동안 혈당이 저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8시간 이상 동안 스캔을 하지 않고 있으면 일단 혈당의 정보 로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유의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CGM의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이제 RT-CGM으로 덱스콤사에서 나온 G6, 그리고 메드트로닉사에서 나오는 가디언 커넥트, IS-CGM으로 에보트사에서 나오는 프리스타일 리브레가 있습니다. RT-CGM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고음이나 알람 기능이 있는데 IS-CGM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혈당 무감지증이라든지 이런 환자들한테선 사용하는 것이 조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CGM의 구성 요소는 크게 3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센서, 그다음에 2번째는 트랜스미터, 3번째는 리시버인데, 센서는 말 그대로 피부에 딱 붙어가지고 혈당을 측정하는 역할을 하고,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작은 머리카락만한 이 센서가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트랜스미터는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주변 기기로 혈당을 보내주는 전송기고, 요거는 일부 기계에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리시버는 말 그대로 혈당을 받아서 보여주는 장치로 주로는 핸드폰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거 순서를 조금 바꿨는데 아무래도 이제 회사 이름이 많이 나오면 순서가 계속 달라지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순서를 좀 바꿨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요. 덱스콤의 G6, 네, 가디언 커넥트나 프리스타일 리브레 같은 경우는 이 이름 자체가 길기 때문에 주로는 회사 이름을 같이 붙이지 않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A가 덱스콤이고 C가 가디언 커넥트인데 여기 보이는 회색 기계가 송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블루투스로 리시버에다 혈당을 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프리스타일 리브레는 그런 것이 없어서 스캔을 할 때만 혈당이 넘어오게 됩니다. 국내 사용 가능한 CGM을 제가 좀 도표로 비교해 놓았는데 요거는 선생님들께서 조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중에서 이제 진짜 처방을 할 때 이제 주요하게 우리가 살펴볼 것들을 몇 가지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일단 메드트로닉에서 나오는 가디언 커넥트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12시간, 최소 12시간마다 손끝 체열을 통해서 보정값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가지 차이점이고 나머지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되어 있고 덱스콤사는 보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뭐 필수는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캔은 위에 두 회사 리얼타임 CGM에서는 불필요하고 프리스타일 리브레는 필요합니다. 센서와 송신기의 사용 기간도 조금 달라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처방하실 때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인데 센서는 각각 10일, 10일, 그다음에 14일 정도 사용할 수 있고 송신기는 3개월,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스타일 리브레는 송신기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CGM을 처방하고 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코어 매트릭스들이 있는데 CGM은 연속적으로 혈당이 넘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그때마다 다르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해석에도 좀 어려움이 있고 환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GM의 데이터를 볼 때 반드시 이것만은 알아야 된다 하고 핵심 지표들을 이제 모아놓은 보고서가 있는데 이것은 세계 당뇨병 센터에서 만든 연속 혈당 측정기의 표준 보고서이고 우리가 보통 AGP 리포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AGP 리포트에는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 연속 혈당 측정기를 얼마 동안 사용했는지, 사용 비율은 어떤지, 평균 혈당 등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수치 정보가 있겠고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이 환자가 착용하고 있을 때 24시간 동안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혈당이 어떻게 됐는지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날마다 혈당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요일별로, 날짜별로 매일매일의 혈당을 나타낸 그래프가 있습니다. 뒤에 사진을 보면서 같이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릴 텐데요. 제일 위에 있는 것들이 이제 수치 정보입니다. 보시면 이 평균 혈당이 어떻게 되는지, 뭐 혈당이 목표 안에 들어오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수치 정보들이 나와 있고 그 아래는 24시간 평균적으로 봤을 때 혈당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이고 제일 마지막에는 요일별 그리고 날짜별로 매일매일의 혈당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것들을 해석할 때 다음에 10가지를 보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연속혈당 측정기의 착용 일수. 우리가 보통 14일 이상은 되어야지 이게 분석에 적합한 보고서라고 이해를 합니다. 보시면 이런 그래프, AGP 리포트라고 하는 보고서에는 며칠을 이 환자가 착용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속혈당 측정기를 얼마 동안 활성화시켰는지 비율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스타일 리브레라고 하는 ISCGM은 되지 않으면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신호가 끊길 수 있고 블루투스도 너무 많은 거리를 두고 있으면 신호가 끊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고서를 판단할 때에 있어서 최소 70% 이상 정도는 혈당이 잘 넘어와 있어야지만 분석에 적합한 그래프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것이 AGP 리포트에는 반드시 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평균 혈당 수치라고 2주 내지 이제 이 환자가 착용한 기간 동안에 평균 혈당을 추산한 수치가 그래프에 표시가 되게 되어 있고 네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당화혈색소를 추정한 추정치가 그래프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화혈색소라는 건 3개월 평균 혈당인데 예를 들어 이제 3개월 평균은 안 좋았지만 지금 연속 혈당기를 측정하면서 한 2주 정도는 굉장히 잘 조절되는 환자라면 이 연속 혈당 측정기를 통한 당화혈색소 추정치는 굉장히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셔야 되는 것이 혈당이 얼마나 변동이 심하냐 하는 것이고 보통 변동계수 또는 표준 편차로 나타내게 되는데 주로 변동계수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변동계수는 CV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보통 이 CV 값은 36% 이하가 되어야지 변동이 크지 않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까지는 우리가 이제 환자분마다
목표하는 혈당의 범위를 정해놓고 그 목표 범위에 몇 프로가 들어왔는지, 목표보다 넘은 거는 몇 퍼센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보시면 8번이 목표 범위 혈당 70에서 180 정도에 들어오는 비율이 최소 70% 이상 될 것을 권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높은 혈당, 그리고 매우 높은 혈당, 낮은 혈당, 매우 낮은 혈당의 비율이 얼마인지를 각각 AGP 리포트에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이 부분이 6번에서 10번에 해당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라 처음 접하실 때는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이 중에서 우리가 목표치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70에서 180을 이야기합니다. 이 안에 들어오는 레인지라고 해서 TIR, Time in Range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제 환자의 레포트를 한번 가져와 보았는데요. 예를 들어 이 환자의 리포트를 처음에 선생님들이 보실 때는 14일 이상 착용했었는지 보셔야 되겠고, 그중에서 몇 퍼센트가 활성화되었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 환자는 최소 14일을 만족했고 70% 이상 착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혈당 133, 당화혈색소 6.5%로 추정되는 굉장히 좋은 혈당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5번째로 보셔야 되는 혈당 변동성을 보시면 36 미만이 목표라고 했는데 51%로 혈당의 변동이 굉장히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목표 범위 내 시간을 봤을 때는 70에서 180 안에 들어와 있는 퍼센티지가 70% 이상을 권장하는데 이 환자는 65%로 낮습니다. 그 말은 이제 높거나 낮은 쪽으로 많이 분포해 있다는 건데, 낮은 혈당의 비율도 권장치보다 높고 높은 혈당의 비율도 그리 낮지 않습니다. 매우 높음이 5% 미만이어야 되는데 이 환자는 8%입니다. 즉 혈당이 높고 낮은 변동폭이 심한 환자라는 것이고, 평균 자체는 그리 나쁘지 않지만 변동폭이 아주 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그래프는 이제 2주간의 데이터를 쫙 압축시켜서 평균으로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운데 있는 이 파란색 그래프가 메디안 값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간격이 보시면 75%일, 25%일 4분위수가 되겠고,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것이 95%일 5%일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평균은 괜찮지만 때때로는 혈당이 굉장히 높게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밑에 매일 그래프를 봐도 평균적으로 혈당이 나쁠 것 같지는 않지만 높을 때는 거의 400이 육박하게 높으면서 이 빨간색 아래로 표시되어 있는 게 저혈당이 있는 그래프인데, 저혈당도 수시 때때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환자는 평균 혈당은 양호하지만 변동 계수가 높다고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TIR이 70% 미만이고 높거나 낮은 혈당이 맞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당화혈색소를 검사해보면 마치 괜찮은 것처럼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화혈색소는 3개월간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지만 변동폭이 높은 환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 결과들에서는 이런 변동폭이 높은 것들도 당뇨 합병증과 여러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자를 평균 혈당뿐만 아니라 변동 계수도 낮추고 목표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 혈당도 높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아마 이렇게 다 진료를 하고 계실 텐데, 우리가 똑같은 당뇨병이라 해도 목표하는 혈당의 범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젊고 아주 건장한 환자라면 혈당을 아주 타이트하게 낮추는 반면, 나이가 많고 저혈당의 위험도가 많은 환자라면 혈당을 조금 높게 유지하기도 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CGM에서도 이런 TIR, 타이밍 레인지의 값이 환자마다 다르고 또 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 비율 또한 환자마다 다릅니다. 보통 1형 내지 2형 당뇨병에서는 TIR을 일반적으로는 70에서 180으로 삼고 이게 70% 이상 들어올 것을 권장합니다. 높은 혈당은 25% 미만, 매우 높은 혈당은 5% 미만 될 것을 권장하고 있고, 낮은 혈당은 4%, 매우 낮은 혈당은 1% 미만 되도록 권장합니다. 하지만 고위험군이나 고령에서는 매우 낮은 혈당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고, 그리고 낮은 혈당도 4%가 아닌 1%를 잡는 반면에 타이밍 레인지는 한 50%만 돼도 되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고혈당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많이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타이밍 레인지를 63에서 140 정도로 더 타이트하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밍 레인지라는 것이 당화혈색소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세 명의 환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A, B, C라고 했을 때 A는 타이밍 레인지가 20%밖에 안 됩니다. B는 50%고 C는 100%인데 웃기게도 이 세 명의 환자는 당화혈색소를 검사하면 다 동일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A라고 하는 환자는 여기 보이는 빨간색 그래프인데 높을 때는 굉장히 높고 낮을 때는 낮기 때문에 목표 범위에 들어오는
그 혈당의 분율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B는 여기 회색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고 C는 노란색 그래프입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추구해야 될 곳은 C지만 이 세 명의 환자들 모두 평균적으로 혈당을 본다면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당화혈색소에 맹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는 혈당 변동폭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동일한 당화혈색소라고 하더라도 TIR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연소혈당 측정기가 많이 이용되니까 사람들이 이 연소혈당 측정기의 지표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했었는데 TIR과 당화혈색소를 좀 연관지어 봤을 때 동일한 당화혈색소에서 TIR은 CV가 높을수록 감소한다. 당연합니다. 당화혈색소가 똑같이 7%인 A, B, C 환자라고 봤을 때 혈당 변동폭이 낮게 7%로 유지되는 환자와 혈당 변동폭이 굉장히 높게 유지되는 환자에서 높을수록 TIR은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TIR과 A1C는 일반적으로 봤을 땐 역상관관계를 가집니다. 즉 TIR이 높을수록 당화혈색소는 감소합니다. 뒤에 이 그래프가 아마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크로스 섹셔널하게 봤을 때 TIR이 한 70%다 하면 이 환자의 당화혈색소는 한 7% 정도로 추정할 수 있고 한 50%다 그럼 한 8%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CV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컨피던스 인터벌을 가지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환자들에게 이런 연소혈당기를 추천할 수 있는가? 이제 대한당뇨병학회 진료 지침을 보면 모든 1형 당뇨병의 성인에서는 실시간 이 CGMS를 항상 사용하기를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형 당뇨병이라고 하더라도 다회 인슐린 주사를 하는 경우에는 또 상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다회 주사가 아니고 다른 형태의 인슐린,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인슐린을 맞는다든지 혹은 먹는 약물만 사용하는 환자들은 매번 하지는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는데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왜 이런 레코멘데이션이 생겼는지 간단히 그 연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CGMS를 사용하는 굉장히 초기에 아주 랜드마크가 되는 연구인데 158명의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 환자들의 기저 당화혈색소는 7.5에서 9.5% 정도 잘 조절이 되지 않는 환자들이었고 CGM과 일반적인 케어로 2대1로 랜더미제이션을 해서 시행을 했었고 일반적인 케어는 그래도 최소 하루 4번 정도는 혈당을 측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1차 목표 번수는 6개월 이후에 당화혈색소 변화였는데 오른쪽 사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이제 요 검은색이 CGM을 했던 환자고 비어 있는 주황색 동그라미가 이제 컨트롤 그룹입니다. 컨트롤 그룹에 비해서 당화혈색소가 낮게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실제 당화혈색소의 변화가 CGM에서는 한 1% 감소한 반면에 컨트롤에서는 0.4% 감소해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절대값을 보면 0.6% 차이인데 선생님들 0.6% 어떻게 보시나요? 작은 정도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DPP4 이니비터나 SGLT2 이니비터 같은 것들이 평균적으로 당화혈색소를 낮추는 게 1%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약을 새로 추가하면 이제 비용도 걱정을 해야 되고 사이드도 걱정을 해야 되고 드럭 인터액션도 걱정을 해야 되는 반면에 이것은 그런 약물의 추가 없이 이 정도를 조절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있었던 것이 이제 2형 당뇨병 환자들 중에서 하루에 여러 번 인슐린 맞는 환자분들이었는데 이것도 약 10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고 잘 조절되지 않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컨트롤과 CGM으로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CGM 환자들이 비어있는 동그라미인데 상대적으로 낮게 분포한 것을 보실 수 있고 컨트롤이 0.3% 감소한 반면에 CGM은 한 0.8%, 마찬가지로 한 0.5% 정도의 더 유의한 혈당 감소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환자분들은 다회 인슐린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인슐린 용량을 CGM을 보면서 잘 조절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선생님들이 더 많이 마주하시는 환자분들은 다회 인슐린을 주사하는 환자보다는 먹는 약으로 치료하는 환자들이라든지 하루에 한 번 주사하는 환자들일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연구자들도 그런 생각을 한 것 같고 이 연구는 하루에 한 번 인슐린을 맞는 환자들이 과연 CGM을 해서 이득이 있을 것인가를 보여줬던 연구인데 보시면 175명의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했었고 CGM과 일반적인 케어로 나눠서 봤을 때 CGM에서 유의하게 혈당이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한 0.5% 정도의 추가적인 이득을 나타내었습니다.
이 연구는 먹는 약을 먹는 환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초기 12주간에는 연소혈당 측정기를 사용하거나 자가혈당 측정을 하도록 권장을 했더니 초기에는 두 그룹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혈당도 안 재는 환자보다는 혈당을 재고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혈당 조절이 더 잘 되었는데요. 그 다음에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오프했고 연구 인터벤션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24주까지 봤더니 이 SMBG만 했던 자가혈당 측정만 했던 환자들은 다시 혈당이 높아지는 반면에 연속 혈당 측정기를 했던 환자는 이때 유의한 효과가 24주까지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의 연구인데 이 연구에서도 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다회 인슐린 주사를 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자가혈당 측정, 요 검은 그래프는 초기에 조금 인터벤션 할 때 좋아지다가 다시 나빠졌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12주간만 인터벤션을 했었고 그 뒤에는 인터벤션 하지 않고 지켜봤던 연구인데 연소혈당 측정기를 했던 환자들은 물론 제일 낮을 때보다는 다소 조금 돌아가는 측면을 보였지만 유의한 효과가 끝까지 한 1년 정도까지도 지속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은 이것을 잠깐 한 3개월 정도 유지하고 나서 그다음에 오프를 하더라도 그때 우리가 형성되었던 좋은 라이프 스타일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1형 당뇨병 환자들한테만 CGM을 주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 기준도 있고 2형 당뇨들이 실제 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는데 이제 선생님들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2형 당뇨병 환자 제한자한 분한테 한번 해봤거든요. 이 환자는 46세 여자 환자고 3년 전에 당뇨를 진단받았습니다. 근데 키가 146cm고 몸무게가 42kg, 별로 뚱뚱하지 않죠. BMI가 오히려 약간 낮은 쪽에 속하고 뭐 당뇨 합병증도 없었습니다. 가동력도 아버지밖에 없었다고 그러고 C펩타이드 분비능은 약간 낮은 편이긴 하지만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당뇨를 3년밖에 안 됐고 그렇게 뚱뚱하거나 라이프 스타일이 안 좋은 환자도 아니었는데 메폴민 하루에 이 정도 쓰고 SGLT2 이니비터 글리클라자이드 쓰면서도 당화혈색소가 보시면 계속 7점에서 8점대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한테 막 물어봐도 본인은 그렇게 나쁘게 생활하지 않았다고 하시거든요. 제가 잘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연소혈당 측정기를 해보았습니다. 14일간 착용을 했고 70% 이상 착용을 했습니다. 평균 혈당은 146에 당화혈색소 지표가 6.8%. 제가 했던 것보다 훨씬 좋지요. 그리고 변동 계수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목표 범위에 있는 시간도 보면 타이밍 레인지가 70% 이상으로 잘 만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값을 보시면 아침에는 혈당이 괜찮은데 낮에 혈당이 굉장히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이 이 매일매일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 낮에 올라가는 부분은 이건 2주간의 혈당을 다 썸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초기에는 낮에 혈당이 올라가는 노란 색깔 이렇게 튀어나간 혈당이 많았는데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이런 비율이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거의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2주간을 토대로 이 당화혈색소를 추정한 값은 이렇게 잘 나왔던 것 같고 이 환자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가지고 간다면 한 3개월 뒤에는 당화혈색소도 훨씬 좋아져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환자분도 이걸 하고 나서 왜 본인이 그동안 혈당이 올랐는지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환자분들 중에 적극적으로 관리를 원하시는 2형 당뇨병 환자가 있다면 같이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험 심사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연소혈당 측정기는 1형 당뇨병 환자한테만 보험이 됩니다. 아마 그 소모성 재료 처방전을 써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1형 당뇨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1번, 2번, 3번을 모두 다 만족을 해야 되고 1번이라고 하는 것은 C펩타이드가 낮거나 아니면 DKA 병력이 있거나 췌장에 대한 안티바디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를 만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인슐린을 반드시 투약해야 되고 상병이 인슐린 의존 당뇨병으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1형 당뇨병 환자에서만 현재는 보험이 되는데 청구 금액을 살펴보시면 센서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실구입가가 있고 환자들이 이제 사는 곳이 다 다르다 보니까 실제 구입하는 것과 기준 금액이 조금 다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구입가의 70%이거나 혹은 기준 금액을 초과해서 구입한 경우에는 기준 금액의 70%, 즉 기준 금액이나 실구매가 중에서 낮은 것의 70%를 국가에서 보조해 준다는 개념이고 트랜스미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차상위 환자의 경우에는 100%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줍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이제 가격을 좀 회사에 물어보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덱스콘과 가디언 커넥트, 즉
RTCGM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송신기 가격이 들어가기 때문인지 프리스타일 리브레 ISCGM보다는 훨씬 비쌉니다. ISCGM은 2,000원 정도 보시면 되고 나머지 RTCGM은 하루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이거는 뭐 보험이라든지 국가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 다 적용한 다음에 결국 환자가 실제로 내는 금액이 한 4,000원 정도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들이 해보면은 일형 당뇨를 하더라도 하는 게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지고 못 하시는 환자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바로 이쪽으로 가지는 않고 조금 본인 부담금이 적은 쪽을 합니다. 특히 이거는 일별 환상 금액이 이렇지만 초기에 어쨌든 송신기를 같이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 부담금이 꽤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환자들이 적응을 하거나 잘 하는지 보고 그 다음엔 여러 옵션을 열어놓고 환자분이 그냥 선택을 하는 편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연속 혈당 측정 검사에 대해서도 급여가 고시되면서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 뉴스를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요거는 테이블을 좀 들고 와봤는데 오늘 말씀드린 대부분의 내용에서 이 전문가용 혈당 측정 검사는 뺐습니다. 전문가용 CGM이라고 하는 것은 CGM을 환자가 달고는 있지만 환자한테는 블라인드로 안 보여주고 나중에 2주가 지나서 그거를 분석만 해서 살펴보는 시스템인데 이런 것들은 활용도가 지금은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은 개인용 환자들이 착용하고 직접 바로 볼 수 있는 CGM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을 정밀과 일반으로 나눠서 수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CGM을 최초 적용할 때 전극을 부착하고 기기 사용법도 알려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산정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일반으로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거는 환자분이 그냥 온다고 해서 무조건 산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시하고 있기에는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를 최소 14일 이상 착용한 뒤에 이 기록에 대해서 판독 소견을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판독 소견이 어떤 건지 제가 저희 병원 심사팀에 물어봐도 이게 이제 막 시작된 거라서 특별한 기준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되기는 우리 CGM에 대해서는 AGP 리포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한 교육을 할 것을 요구하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고 따라서 당뇨병 학회에서는 이제 여러 선생님들을 필요할 경우 사용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권고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뭐 맨더터리 상황은 아니고요. 판독 소견서를 쓰실 때 다른 포맷이 없다면 이런 것들을 조금 참조해서 써볼 수 있겠다 하는 것이고 제일 첫 번째는 착용 기간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검사 소견에서 TIR 그러니까 목표 범위로 들어오는 혈당의 비율이 얼마인지 그리고 목표보다 낮은 저혈당의 비율이 얼마인지 그리고 혈당 변동성은 얼마인지 이 세 가지 정도는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 커버가 된다면 사실 혈당 높은 것도 어느 정도는 감안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는 않고 그래서 이걸 토대로 TIR이 목표치에 도달했느냐 낮느냐 저혈당이나 심각한 저혈당 비율이 목표치에 도달했느냐 목표보다 높으냐 혈당 변동성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환자들한테 레코멘데이션을 하면은 그래도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을 어느 정도 커버리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권고하고 있으니까 혹시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대한당뇨병 학회의 그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내용은 당뇨병 학회에서 발간한 연소혈당 측정을 이용한 혈당 조절 길잡이 책과 그다음에 삼성병원에서도 연소혈당 측정기를 많이 해서 여기서도 책을 발간한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토대로 했는데 선생님들께서도 앞으로 이제 관심도가 높아진다면 이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편히 질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